매독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무서운 병. 에이즈. 네. 네, 요즘은 에이즈라는 말을 사실은 잘 안 써요. HIV 보균자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예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고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이 HIV가 들어와서 면역 세포를 막 죽여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완전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 에이즈예요. 아, 근데 옛날에는 HIV에 감염되면 다 에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HIV 보균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다 에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약이 너무 좋아져서 에이즈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HIV 보균자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HIV에 감염됐다고 다 에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계속 먹게 되는데 약을 먹다 보면 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타이터 검사를 했을 때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어마무시하게 막 무섭고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라기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다라고 요즘은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즈라면 떠올리는 편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자. 예. 예, 그리고 에이즈 뭐 걸리는 사람이랑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밥 먹으면 막 침. 괴담들 침으로 옵는. 다 해고요. 이런 거 막 편견과 오해거든요. 성접촉으로 걸리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 성접촉에서 보면 양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퍼센트가 높아요. 저게 사실 양성간이라기보다는 항문성교? 일대 위험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왜냐하면 항문성교를 할 때 상처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균이 잘 침투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항문 성교를 할 때 조금 더 전염률이 높아서 그런 동성애자들이 퍼뜨린다라는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실제 그 사람들이 한다고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염병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성관계를 할 때도 상처가 생긴다면 전염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모든 성병은 남성이 여성한테 전염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은 상처가 생긴 경우가 좀 더 많고요. 남자는 상처가 생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번 성접촉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보시면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1% 정도예요. 한 번 관계로. 그래서 막 어마무시하게 떨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혈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수직 감염도 좀 높죠. 임신부가 아기를 낳을 때 수직 감염이 22%, 뭐 23% 높은데 요즘은 약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을 잘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1% 미만으로 떨어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괜찮아요. 아이한테 네. 균이 안 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타액으로 옮는다 봐. 이거는 사실 아니네요. 아닙니다. 성관계에도 1%인데. 그럼 관계를 할 때 네. 콘돔을 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전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이 떨어집니다. 확률이. 만약에 보균자인데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은 비보균자예요. 근데 두 분이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분은 항바이러스제, HIV 치료제를 복용을 하시고 이 상대는 프랩이라는 약을 먹어요. 예방약이에요. HIV 예방약을 먹고 이렇게 두 분이 관계를 하면 전염률은 거의 0이다. 그러니까 죽는 병이라기보다는 평생 관리하는 병.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걸리면 안 되니까 항상, 항시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시고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검사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성기사마귀, 콘딜로마, 곤지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곤지름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외음부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마귀 덩어리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질환이 생기는 바이러스를 HPV라고 하는데 이런 성기사마귀도 일으키지만 암 종류를 일으키는데 자궁경부암, 아, 그리고 남성의 성기암, 항문암, 두경부암, 드물게 여성의 질암 이런 암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HPV를 예방하는 주사입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여성분들 나라에서 주사 놔주니까 꼭 맞으시면 좋고 26세까지는 항체가 가장 의미 있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서 26세 이전에 맞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나이가 더 들어도 맞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는 여자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근데 남자분들은 돈 내고 맞으실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네, 두경부암이나 성기암, 항문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게 낫지 않나? 둘 다 맞는 게 좋겠네. 네, 남자도 맞는 게 좋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두경부암 때문에. 근데 이 HPV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네가 일으키는 증상은 곤지름 아니면 암. 딱 이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지는 검사를 하기 전에 모릅니다. 병이 걸리지 않으면. 근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고요. 특히 20대, 30대 초반 성적으로 활발하신 분들은 90% 이상이 거의 다 양성으로 나와요. 병원에 오셨을 때. 따라서 HPV는 예방을 하면 가장 좋거든요. 역시 콘돔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파트너가 바뀌면 꼭 검사를.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좋다. 제일 치명적인 건가? 뭐죠? 증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성매개 질환인데 헤르페스입니다. 저 뭔지 압니다. 네, 입에 입술 네, 옆에 부르터가지고 뭔가 간질간질하다가 뭐가 이렇게 물집 같은 거 생기고 네. 어린이 때 맞아요. 경험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 때 갖고 있는 경우가 어른들이 내가 헤르페스가 있는 상태에서 아유 이쁘다 하고 뽀뽀했다가 옮겨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균이 똑같은 균이라는 거죠. 네, 1형, 2형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 이름일 뿐이고요. 여기에도 다 생길 수 있고요. 외음부에도 둘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 접촉이든 입술 접촉이든 병변이 있는 부위가 점막에 닿으면 옮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포가 되고 궤양이 되는데 수포가 생기면 간질간질해요. 엄청. 간질간질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궤양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따갑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씻다가 밑이 너무 아파요. 물이 닿으면 이제 따가운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딱 보면 헤르페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이 헤르페스는 완치가 안 된다. 네, 맞아요. 한 번 걸리게 되면 신경절에 살아요. 신경절에 살아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기어 나와서 그 병변을 만드는데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죠. 그럼 밖에 있는 바이러스는 죽어요. 그래서 그 병변은 없어지는데 신경절에 있는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걸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증상이 밖으로 막 포진이 생기지 않았으면 전염성은 없는 거잖아요. 복균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무증상 흘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옮겨요. 네. 증상이 없고 밖에서 봤을 때 멀쩡한데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잘 살펴보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 수포가 되기 전에 바이러스들이 이제 여기 깔려 있잖아요. 근데 아직 수포는 안 생겨서 육아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때 본인은 뭔가 그 부위가 뻐근하고 약간 근육통처럼 뭔가 거기 살이 아파요. 뭐 여기 팬티 라인 있는 이런 림프가 아프다던가 혹은 그쪽 다리가 저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도 관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전조 증상이 있거나 수포 단계일 때 약을 먹으면 확 없어집니다. 아예 그럼 빨리 초기 진압이 중요하네. 네, 그러고 궤양이 됐을 때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상처 자체가 피크를 찍고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약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그래서 아예 약을 드려요. 갖고 계세요. 그러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긴가민가 해도 그냥 드세요.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드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들으니까 선생님 그 미팅 때 하셨던 그 질문이 저 마지막 성병 검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이제는 필수적으로 서로에게 해야 되는 새로운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겠네.
그렇죠. 이게 계속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빨리 물어보는 게 더 좋네요. 그렇죠. 그 올마도 아 네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아 아프네. 약간 요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성관계를 하는 게 쾌락만 쫓지 말아라. 쾌락만 쫓았을 때 이런 병에 걸리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현타가 오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도 성관계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질염 막 이런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성관계 질환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걸리는 게 많아요. 증상을 일으키는 질염은 사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사실 거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균성 질증이라고 해서 가르넬라 베지날리스라는 균에 의해서 걸립니다. 이 균이 질에 원래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좋은 균이 많고 잡균들이 그냥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있는데 얘들이 확 늘어난 거죠. 얘들이 확 증식하고 좋은 균이 밀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질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상이 냄새가 엄청 나요. 아, 원래 우리 냉은 냄새가 안 나요. 원래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냄새가 난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노란색 냉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세균성 질증이고 질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균이 들어오거나 뭘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냥 이 안에서의 밸런스가 그냥 붕괴된 것 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생제를 먹으면 다시 원래 밸런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생리 주기가 끝날 때쯤에는 약간 그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씻어내는 막 세정제 막 이런 거 요즘에 질 안 세척 네, 말씀하시는 쫙, 거죠. 네. 그런 걸로 셀프 관리를 하는 건 안 될까요? 그 생리 끝물은 사실 피 때문에 나는 냄새예요. 피가 질 안에 소량 고여서 산화가 되다 보니까 균들하고 섞이면서 냄새가 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냄새는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은 맡아요. 그게 싫다면 안쪽을 그렇게 세척해내는 거는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근데 자꾸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잘 있는데 뭐가 들어와서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는 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그 두 번째, 칸디다 질염이라고 있어요. 쉽게 곰팡이라고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진균 감염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라기보다는 녹색이나 물 같은 냉이 속옷이 젖을 만큼 나오거나 약간 노란색의 납작한 그런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게 칸디다 질염. 그리고 이게 나오면서 질 입구가 엄청 가려워요. 그런데 이 칸디다는 우리가 몸 안에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이런 피부 밑에도 다 조금씩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주 걸리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1년에 6번 이상 걸리면 저희가 만성 칸디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타이트하게 한 3번 걸려도 만성을 의심해봐라 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으로 걸리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많은 거겠죠.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에 준한 치료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성관계 할 때마다 이거 걸린다. 그래서 막 남자친구한테 옮은 것 같다. 이렇게 또 병원에 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관계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분비물도 나오고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질염인가? 이렇게 오해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관계에서 남성의 쿠퍼액이 여성의 질 안에 다 고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도 평소보다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게 또 다 질 안에 고여 있게 돼요. 그리고 남성의 쿠퍼액은 염기성이고 여성의 질은 산성인데 이 쿠퍼액이 들어옴으로써 이 산도가 깨져요. 그럼 약간 일시적으로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분비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게 한 3일, 5일 정도 흘러나와요, 계속. 그리고 막 열심히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분비물이 밖으로 나오고
젖상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점액에서 삼출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옮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 후에 질 점막이 자극되니까 세균성 질증도 칸디다 질염도 조금은 더 잘 걸릴 수 있다. 상대 때문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비물이 나와도 질염인 줄 아세요. 질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질염이고요. 분비물은 그냥 분비물이에요. 이거를 질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 질염에 걸린다. 질염 여자의 감기다. 뭐 이럴 때마다 막 질정을 넣어야 된다. 이 제품을 사서 써야 된다. 뭐 질 안에 넣고 뭐 밖에 따르고 뭐 별게 많은데 그런 제품들을 저는 사실 선호하진 않는 편이에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이유가 그 후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제가 일주일 썼는데 아직 잘 효과를 모르겠어요. 라면은 더 써보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더 썼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냉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가만히 둬도 좋아지는 시기가 온 거예요. 우리 냉은 배란기 때 투명하고 콧물같이 그런 찐득한 냉이 나와요. 콧물 같은 냉이 일주일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일주일은 약간 하얗고 몽글몽글한 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에 생리하고요. 그 다음 일주일에 뽀송뽀송해요. 그러고 다시 콧물. 몽글몽글, 생리, 뽀송. 이 사이클이 돌고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좀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또 매달 달라요. 그래서 사실 질 안에 뭔가를 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질 안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위산처럼. 대부분의 것은 우리 몸은 알아서 잘 자정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 내용은 콘돔. 진짜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가장 대중적이죠. 게 콘돔이죠. 네. 그런데 콘돔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100% 피임이 되는 줄 아세요? 그쵸. 다 막아주니까. 콘돔은 성병 예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콘돔 말고는 성관계에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콘돔을 사용했을 때 그냥 대충 썼을 때 실패율이 18%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타이트하게 진짜 되게 열심히 썼어. 찢어진 건 없는지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썼는데도 실패하는 확률이 2%예요. 나 콘돔 했으니까 절대 임신 안 돼. 이게 아니거든요. 콘돔을 쓰실 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정을 했으면 바로 빼셔야 됩니다. 발기가 풀리기 전에 잘 꺼내야 새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해야지. 그리고 콘돔을 2겹을 끼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2개. 2개를 끼면 마찰력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콘돔은 꼭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콘돔의 유통기한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고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이 날짜가 지났으면 버려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찢어질 수 있어요. 삭는구나. 그쵸. 이런 피임 방법은 여러 가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후에 발견을 했는데 콘돔이 찢어져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가 사후 피임약이죠. 네. 약간 사후 피임약의 이름도 좀 무섭잖아요. 네, 뭔가 죽을 사 죽고 같고 인터넷에 봐도 거의 사약같이 써놨어요. 단어가 이거를 먹으면 막 이렇게. 네, 어감이 무서워서.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복용하신 분들이 막 저한테 이만큼 DM을 보냅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먹었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임신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났고 나중에 평생 동안 저는 이걸 몇 번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정도의 약은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임신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사후 피임약 드시는 거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 피임약은 72시간 이내에 먹는 약이 있고 120시간 이내에 먹는 약이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배란기 전이라면 72시간, 후라면 120시간짜리를 말씀드리는데 한 번만 먹으면 돼요. 딱 한 번만 먹으면은 피임 성공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복용을 하시면 되고